성공을 권유합니다. 희망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권유합니다. 권유경제TV 권순우 유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구독. 좋아요. 네. 좋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드디어 상장합니다. 15일 날. 예, 따상입니까? 따상상입니까? 따상만 가죠 뭐. 따상 정도로 할까요? 네. BTS가 7명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 계속 가야 되나?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성으로만 이 BTS를 소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빅히트를. 그래서 네. 업계 최고의 미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저 네. 김동화 교수님. 네, 한성대학교 상상력 교양대학 자율교양학부의 김동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경영학 박사. 언제 박사학위 따셨어요? 박사 17년에 땄습니다. 2017년? 네. 야. 따끈따끈합니다. 일단 교수님이 딱 그 비주얼로도 굉장히 강렬하지만 경력이 정말 화려하십니다. 먼저 그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자기 소개를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 한성대 김동화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유 반장님하고 우리 저 반장님이고 권 기자. 기자님 선배이자 후배로 오랫동안 그 활동을 하다가 그 엔터테인먼트 상장 회사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벤처캐피탈 어디 있다가 지금은 교양학부에 이제 전임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자칭 또 자칭하고 보이나 또 영화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영화를 글 쓰고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영화업계에 뛰어들었다가 네. 뭐 아직은 글만 쓰고 있고 제작은 못하면서 투자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연명.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로 좀 무리를 빚었던 그 리틀 빅 피처스라는 영화 배급사의 뭐 사회이사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부연 설명이 약간 필요할 것 같아서 네. 무리를 일으켰다는 표현. 네. 앞으로 우리가 또 얘기할 주제이기도 한데 네, 빅히트 외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사냥의 시간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석처럼 통하는 극장으로 가지 않고 그렇죠. 넷플릭스로 바로 가서 좀 그렇죠. 그 기존의 질서의 문제가 좀 생겼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좀 투자하신 영화 중에 좀 알만한 데가 있을까요? 최근에 뭐 담보라는 영화 들어갔고요. 네, 뭐 그냥 가볍게 1위 하고 있는 그 영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15일 날 여기 뭐 공모주 청약에 58조 원. 요새는 뭐 큰 거 하나 청약한다 그러면은 뭐 50조, 60조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1억 놓고 2주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방시혁 대표가 따상 가면 4조 3천억. 와.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정몽구 현대기아차고로 회장의 어떤 지분 가치를 넘어선다는 얘기도 있고, 공모가 13만 5천 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조 8천억. 그러니까 따상상 가면 뭐 한 12조, 뭐 이게 뭐 숫자인지 돈인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엄청난 그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자, 어떤 이런 숫자들을 보는 우리 저 김 교수님의 어떤 그 생각이라고 해야 될까? 네. 여러 가지 느낌, 단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따상상 하면은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16조가 16조. 16조 2,2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대단하죠. 대단하고 자랑스럽고 위대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뭐 SMYG, JYP 빅3가 지금 합쳐서 시장에서 네. 3,300억 정도 되니까 3조 4천억? 3조 3천억 정도. 네, 셋이 합쳐서 3조가 안 될 거예요. 10조가 안 될 거예요. 3조. 네, 3조가 안 돼요. 네, 3조. 예. 그러니까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16조면 뭐 5배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이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기 때문에 네. 뭐 우리 한국 GDP보다 넘고 뭐 이러기 때문에 또 플랫폼 기업 이렇게 하면 또 시장에선 그 나름대로 논리는 세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요, 그 엔터 사업이라는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빅히트와 관련해서 그 BTS가 1위를 했다라는 건, 그러니까 빌보드 1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엔터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빅히트가 나머지 YG나 JYP나 SM 같은 엔터 사업들하고 네. 뭔가 다르게 보이는 게 이게 주가나 어떤 얘네가 1등 했다, 2등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뭔가 이게 구조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비즈니스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감정적으로나 아니면 투자하는 방식이라거나 뭐 이렇게 뭔가 좀 차별화된 점이 있어요? 차별화된 점은 있죠. 분명히 빅히트는 뭐 지금 빅3가 해온 것 이상으로 항상 좀 새로운 것을 보여줬던 건 있는 것 같고요. 뭐 노래도 잘한다고 그러고 춤도 잘 춘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이고. 기본. 그건 기본이고. 예. 근데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이것만은 지금은 약간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이거 빅히트는 정말 이것만은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또 이렇게 뭐 플랫폼이니 평가 기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엔 다르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고 한 게 예전에도 항상 늘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방시혁 대표님이 이 어떻게 보면 JYP USA 갔다가 이제 뭐 예. 그때 미국에서 뭐 거기서 뭐 음식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죠. 그리고 예. 음식집을 하셨다고요? 네, 그러다가 뭐 그때 이후로 창업을 하신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이번에는 다르다는 선입견 때문에 이분 자체가 되게 많이 디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 빅히트가 지금까지 온 가장 큰 동력 중에 하나가 SI가 아닌 FI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FI를 받았다. 네, 근데 이제 초기에는 SI를 받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SI는 전략적 투자자로 그렇죠. 경영을 같이 해줄 사람이고 그렇죠. FI는 돈만 태워주는 사람인데 투자하는 사람이죠. 처음에 투자자가 SI로서 좀 도와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죠. 돈만 투자해준 사람을 만난 게 오히려 그렇죠. 그게 이제 쓰게 스틱 됐다. 뭐 대표적으로 그때 뭐 아니 그냥 FI를 하면 뭐 통신사 제가 아는 분이 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큰 통신사에서 뭐 몇 개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딜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창업 초기에. 근데 이제 돌렸다가 그쪽에서 까였죠. 까였는데 그때 당시 논리가 그거였던 것 까이다. 같아요. 야. 빅뱅 가져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임원은. 음. 그러니까 빅뱅은 다른데 얘네는 뭐 검증이 안 됐잖아요. 이런 안 됐다. 거. 그리고 제가 뭐 그 상장사에 가서 CFO 하면서 이렇게 돈 조달해서 그때 큐브 엔터테인먼트 인수하고 뭐 하는 실무 작업할 때 그때도 그런 벽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선입견들이 많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B2B라는 큐브에서는 그 논리를 세워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예. 그때 B2B가 뭐 B1A4, BAP, 뭐 방탄 이렇게 다 비슷한 때 나왔어요. 맞아요. 엑소 예. 이렇게. 근데 그때만 해도 엑소가 엄청 잘 나갈 때라 근데 SM은 시스템이 돼 있고 그때는 달랐어. 얘네는 달라. 근데 니네는 검증이 안 됐잖아. 이런 게 까임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까임을 당한 게 저는 좋은 계기로 왔다고 보는데 사실 벤처 캐피탈이 뭐 돈만 벌면 되지 무슨 영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FI를 받아서 지금까지 경영에 간섭 안 받고 기획력, 뭐 창의성 존중 받아가면서 지금까지 경영을 해온 게 지금까지 온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존의 선입견들이 얘는 달라 이거라는 것은 뭐 언젠가는 늘 깨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당장 깨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안 깨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넷마블이 2대주주잖아요. 네. 여기도 그러면 FI인 거. 넷마블은 그러니까 벤처 투자가 한참 지나고 나서 그렇죠. 들어온 거니까. 그때 SI로 들어온 거죠. SI로.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얘기할 그 세계관하고도 되게 관련이 많습니다. 넷마블은 게임의 어떤 세계관하고 이쪽 그 아이돌 그룹의 BTS의 세계관, 뭐 다른 밴드들의 세계관들을 결합하기 위한 시도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성과도 있었고. 네. 대단합니다. 아까 이제 그 플랫폼 얘기도 많이 잠깐 네네네. 나왔었는데 네. 사실은 공모가가 네. 뭐 지금 15만 원, 지금 장외가가 30만 원대인데 따상 가면은 35만 원 간다고 그러고 지금 뭐 애널리스트 목표가가 16만 원, 뭐 한 38만 원 이렇게 좀 편차가 엄청 커요. 네. 네, 그러면서 저는 참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빅히트 공모가 산정할 때 뭐 SM이 빠진 거는 뭐 우리 교수님이 얘기할 이유가 있으면 한번 해주시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네. 데하고 또 비교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야, 이 연예기획사를 네이버 카카오하고 비교를 한다. 네. 이게 어떤 좀 시사점이 있을까요, 이게? 시사점이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플랫폼하고 그 유니버스 세계관을 좀 구분을 해야 돼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제 플랫폼 얘기를 하자면 플랫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시혁 대표님이 뭐 인터뷰 나와서 하실 때도 이렇게 뭔가 지금 환경에 대한 분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동력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제가 봐도 초기에 그런 그 SI 투자 유치하고 할 때 통신사들 뭐 할 때 선입견들에 부딪히면서 분노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지상파 방송에서도 막 안 불러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그 문전박대 서러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동력이 돼서 지금은 지금까지 성과를 올려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성과를 이어가고 어떻게 보면 계속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업계
트렌드가 예전에는 E&M이었다면 지금 미디어 밸류에이션이 아시겠지만 그 퍼가 굉장히 낮잖아요. 엄청 네. 낮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떼고 CJ도 말하자면 이제 홈쇼핑을 붙이게 된 거고 이제는 이제 E&P가 아닌가 싶어요. P? 네, 플랫폼과 결합을 하는 거고 뭐 세계 시가총액 그 상위 기업들이 다 플랫폼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따라가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근데 스마트하다. 빅히트에 있어서 플랫폼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세계관하고 플랫폼을 구분한다고 아까 말씀해 네네네.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은 말 그대로 엔터테인먼트의 그 부가 판권, 아니, 부가 수익이라든가 어떤 세계관이라는 걸 확장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거고요. 유니버스를 말하자면 세계관은 그냥 말 그대로 세계관인데 그 이걸 절묘하게 결합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실 뭐 그 아미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 BTS의 정말 대단한 것은 빅히트의 정말 대단한 것은 보면 그 팬덤들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미를 주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아티스트들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서는 그 빅히트나 BTS를 그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소셜 프레젠스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실제 그 가상 공간하고 실제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게 가장 그 뭐 핵심적인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평가를 소셜 해왔었거든요. 프레젠스. 네.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아미와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해 보시면 팬이 커지면 팬덤들은 뭐 공식 팬덤, 공식 팬카페 뭐 어떤 뭐 결합도 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이게 또 돈도 많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홍보 뭐 팀장, 실장 하시는 분들이 팬클럽 출신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공식적인 팬클럽 아미 중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멤버들하고 다투지 않고 계속 끌고 온 게 저는 이 하우스의 경쟁력이고 아티스트들의 경쟁력이고 그 아미와 함께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걸 그래서 플랫폼으로 하면서 이 세계관을 확장한다는 이름에서 이 플랫폼 이름은 위버스가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세계. 우리의 유니버스. 그렇죠. 우리의 유니버스가 된 건데 근데 이제 플랫폼은 근데 이제 이걸 좀 폄하하는 사람들은 평가절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건 팬카페, 팬레터 주고받는 그 연장선상이다. 그리고 이게 뭐 사실 유튜브도 활용을 많이 했고 이게 좀 얘기가 엇나가긴 하는데 사실 그 방탄 BTS가 계속 꾸준히 팬덤을 끌고 온 동력 중에 하나는 사실 이 플랫폼에 대한 다른 빅3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야.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그러니까 유튜브를 활용해서 저는 뭐 아무도 안 본 책이지만 제 책에도 썼던 게 그러니까 유튜브랑 케이팝은 서로 윈윈이었다. 왜냐면 그 뭐 중국을 포함해서 그렇죠. 유튜브가 진출하지 못한 곳에 케이팝이라는 무료 콘텐츠로 쫙 진출시켰고 근데 사실 어느 정점에 다다르니까 유튜브가 좀 약간 등한시했다 그래야 되나? 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전용관 열어주고 광고 수익 배분율도 높여주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케이팝 자리 잡고 나서 어떻게 보면 뭐 MCN 이런 쪽으로 유튜브는 가버렸죠. 근데 그 시기에 빅3들도 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랑도 하고 뭐 다른 플랫폼들하고 결합을 많이 했고 자체 만들기도 많이 만들었고 했는데 잘 못했죠. 근데 이제 빅히트는 그때 그 유튜브나 이런 소셜한 것은 계속 꾸준히 이어왔었고요. BTS는. 근데 어쨌든 지금 또 다른 이제 플랫폼이라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자체가 폐쇄적일 수도 있고 플랫폼은 오픈돼 있으면서도 또 충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네. 충성도를 가져가면서 오픈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제 빅히트가 좀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 참고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책은 네. 엔터테인먼트 산업혁명 그 야. 책에 아유, 언급해 주신 감사합니다. 책이죠. 예. 짜고 친 것처럼. 뭐 그냥 가볍게 주식 얘기 좀 또 해봐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야, 아까 뭐 애널리스트 공모가가 16만 원, 38만 원 뭐 엄청난데 네. 우리 저 강상구 PD는 이게 뭐 네. 따상입니까? 따상상입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시나요? 촉이 좋아요, 우리 강상구 아니, PD가. 촉이 별로. 근데 너무 이제 공모주에 대한 아, 개인 그 투자자들의 판단이 좀 촉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첫날 상한가로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첫날 좀 상황. 따상으로. 네, 왠지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팜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네. 뭐 혹시 뭐 옛날에 또 증권부 기자 때 또 뭐
날고 나는 우리 또 증권부 코스닥 아유, 또 아닙니다. 팀장도 오래 네. 하시고 네. 이 빅히트의 이 공모시장 네. 이제 이후에 네. 좀 상장 초기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얘기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좋은 얘기가 자꾸 넘어가는데요. 네, 네.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시죠. 예, 어쨌든 되게 위대한 일인 것 같고 이거는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앞으로도 이렇게 그 야. 정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도 많고 굉장히 그 좋은 이정표가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래서 성장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거 저도 증권신고서 이렇게 보면서 네. 뭐 권유경 이제 저도 구독자니까 팬이니까 이렇게 보고 하면서 다른 방송도 보고 봤는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EV에 믿다. 뭐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뭐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뭐 엔터테인먼트 업체 CFO 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뭐 엔터테인먼트 업이 언제부터 캐시플로우로 평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떤 왜냐면 선입견들이 좀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 엔터는 좀 약간 좀 그 뭐, 겉보다는 좀 이렇게 내실이 그렇다 뭐 이런. 근데 어쨌든 EV로 맞아. 가서 어떤 뭐 IB 타짜들을 만났는지 아.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플레디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건데 네. 그게 2천억을 현금으로 100%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따르는 국민은행도 아니고 산업은행이 네. 1.63%의 이자로 해서 이제 상한한 조건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 빌려줘서 다 인수를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특이하네요, 그것도. 예. 네, 비상장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언제부터 2천억에 됐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제가 알기로 FNC 엔터테인먼트가 상장된 주식이 또 물론 이제 거의 풍파가 좀 있긴 하지만 그 1,00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플레디스는 물론 이제 세븐틴이라는 게 있고 세븐틴. 여자친구? 여자친구는 또 달라요. 소스뮤직이고 그 저기 애프터스쿨 그쪽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뉴이스트라는 브랜드가 있고. 근데 뭐 제가 볼 땐 권 기자는 아는 것 같은데 뭐 반장님은 세븐틴 혹시 아세요? 세븐틴은 멤버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세븐틴인데 세븐틴이니까. 몇 명인지. 저는 모릅니다. 예. 17명 제가 세븐틴을 아는 거는 17명 그러면 뭔가 함정이 파괴되어 될것 같아가지고. 너무 티났구나. 근데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몰라요. 근데 세븐틴이어서 세계관을 넓혀가려면 캐릭터들이 많아야 되니까 이게 17명이면은 한 3그룹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했나 보다 했는데 13명이에요. 13명이고 그게 이제 세계 유닛처럼 돼 있고 그게 하나의 팀을 이룬다 해서 13 더하기 3 더하기 1 해서 세븐틴입니다. 3 명. 3 더하기 1. 네.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좀 2,000원. 밸류에이션에 또 한 번 놀랐고 또 대출에도 놀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 평가입니다. 네, 플랫폼은 이게 뭐 좀 그래프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방송이 예를 들어서 1차 방정식이라고 1차 함수라 그러면 이 뭐 통신은 이렇게 네트워크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SNS는 뭐 이렇게 간다고 하잖아요. 플랫폼은 가다가 임계점에 달하면 그냥 수익 상승한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쿠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하는 로직인데 아직 근데 플랫폼 하기에는 그 비용 투자가 그만큼 많이 됐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근데 그 유니버스를 보는 거는 좀 어때요? 그 유니버스가 사실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사실 엑소도 스토리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BTS의 스토리가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는 최근에 FNC 같은 거는 무슨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전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닌데 뭐 빅히트는 뭐가 좀 달라요? 이게 이 스토리를 유니버스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 이 38만 원 밸류에이션 하신 분은 그 유니버스를 인정한다는 거고 그게 아닌 애널리스트는 16만 원을 평가하고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유니버스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유니버스 전문가시니까 한번 좀. 그러니까 유니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스마트한 선택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엔터테인먼트 K-팝을 포함한 한국 콘텐츠들의 약간 장점이다 약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세대 몰입은 되게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K-팝은 전 세계 하이틴뿐 아니라 미드틴 그다음에 뭐 20대까지도 많이 세대를 확장해가면서 그 세대의 맹주가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뭐 뽀로로나 이런 거 봐도 어린애들은 압도적이죠. 근데 이제 애들이 7살, 8살 되면 문제는 뽀로로를 던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데 그래서 세계관들이 뭐가 있을까 저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미국 얘기하기 전에 일본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수호신이라는 세계관, 그다음에 뭐 몬스터, 요괴 뭐 이런 것들, 자기를 지켜주는 무엇 뭐 이런 것들이 그 세계관이 되게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종교랑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포켓몬스터 같은 게 수도 없이 많은 몬스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MD들이 있어. 그리고 요괴도 요괴 워치도 뭐 계속 멍뭉이니 뭐 백뭉이니 뭐 이렇게 한글 이름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처럼 많은 요괴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일본은 또 뭐 팽이, 베이블레이드 이런 거 하면 뭐 아시는 분은 알죠. 알겠지만 예. 이게 새거가 나오면은 엄청 이게 비싸요. 예, 점점 대가리가 커지고 막 이렇게 무거워져서 이기잖아요. 예, 그 예. 새걸 사줘야 되잖아. 무지 비싸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그 일본은 그렇게 갖고 지금은 물론 이제 뭐 너무 조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네가 내가 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지만. 예. 근데 미국은 그러면 그 세계관 유니버스가 이렇게 대표적인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있을 거고. 어벤져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뭐 복수자들 이런 거죠. 음. 그리고 가디언즈 뭐 이런 거 있죠. 네, 수호자들. 예. 그게 이제 시리즈 그렇죠. 이른바. 네, 그게 이제 마블 영역이라고 치면 예. 그게 1등 디즈니 진영의 딱 세계관이라고 치면 2등 그 워너미디어 진영의 세계관은 DC 코믹스잖아요. 슈퍼맨 배트맨. 배트맨. 거기는 뭐 리그라든가 스쿼드 이런 게 나오죠. 그게 약간 다 군대 국뽕 이런 게 있는 거. 근데 이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마블의 캐릭터가 뭐 5,000개다 뭐 8,000개다 얘기가 많은데 코믹스 때부터. 야, 근데 그렇게 많아요? 이것도 제가 여기 질문 하나 드려보면 그 캡틴 아메리카가 언제부터 나온 것 같으세요? 캡틴 아메리카? 네. 80년대? 80년대. 그 전에 나왔을 것 같아요. 한 60년대? 70년대? 그 시간을 더 드리면 더 내려갈 것 같아서 41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요? 네, 약간 이게- 진주만 폭격하고 이럴 때 그때 나왔 그 방패 보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약간 국뽕 컬러가 있는 거고 근데 그때 코믹스로 해서 세계관이 어쨌든 3대가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설공주가 38년도에 나왔고 그러네요. 네. 백설공주는 생각보다 오래 안 됐네요. 난 그리고 중대에 나오는 줄 신데렐라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신데렐라가 50년에 나왔어요. 어리네요. 이게 물론 이제 설화들은 예전에 있었지만 설화는 예전에 있었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3대를 거쳐서 세계관들이 내려오는구나. 그렇죠. 근데 캡틴 아메리카가 능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젊고 계속 그리고 막 실사 영화돼서 실사 영화돼서 뭐 마블 유니버스 한 게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온 게 그게 2008년도부터니까 CG가 막 더 화려해지잖아. 화려해졌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대물림도 됐고 검증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어쨌든 사업성이 세대를 거쳐 온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세계관들이 뭐 영화의 형태로 MD의 형태로 계속 리그도 만들고 뭐 스쿼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거지. 근데 우리를 이거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스마트한 선택으로 보여지는데 그 잘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잘했으면 좋겠고. 네. 그 지금 이번에 한 빅히트가 한 IPO에서 한 1조 원 정도 네네. 현금을 딱 네네네. M&A 같은 걸 뭐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네네. 그럼 어디에 쓸 거로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조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으로 제가 봤을 땐 디즈니처럼 이렇게 유니버스를 확장해 나가고 세븐틴의 13명을 그러니까 세븐틴을 인수한 것도 뭐 그런 일환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가 91년도에 시장에 들어와서 그 95년도인가에 방송국을 하나 인수를 합니다. ABC 방송. 그랬다가 뭐 06년에 픽사를 인수했고 뭐 그다음에 09년에 마블 인수하고 그다음에 루카스 필름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 20세기 폭스까지.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좀 시니컬하긴 하지만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는다.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심하고 그냥 소비자하고 투심은 달라야 된다는 거지. 아니 어른들이 갑자기 끼는 거예요. 이들 세계관에 끼어들어서 내가 또 알아보니까 화양연화 니를 몰랐지. 이게 그래서 러브 요셀프로 가는 거다. 그래서 대단한 거야. 밸류에이션 높게. 난 그 논리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방시혁 대표님은 저는 잡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나고 나서 그 픽사를 인수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뭐 8조 원인가 팔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동력은 토이스토리였거든요. 맞아요. 그럼 토이스토리가 대단하고 기술도 보여주고 새로운 것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때 그러면 투자자들이 이 픽사 토이가 우디가 원래는 시니컬한 놈이었는데 이게 그 좀 착해졌고 뭐 버즈가 원래 주인공 할 뻔했다 뭐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 그렇죠. 픽사가 뭐 니모를 찾아서 네. 그런 게 잘 됐는데 그러면 니모가 뭐 저 찾아봤어요. 뭐 흰동가리라고 하고 걔가 뭐 말미잘이랑 친하고 이런 세계관을 알아야지 투자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러니까 그 공감하고 싶어서 세계관에 뛰어드는 건 좋지만 네. 단순히 돈 벌고 싶어서 세계관을 내가 알아보니까 대단해. 이건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저 부분은 어때요? 저 이건 개인적으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사실 교수님도 그 영화라는 그 업계에서 이 영화라는 게 사실 예전에는 단일 플랫폼이었잖아요. 극장을 통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그 단일 플랫폼으로 움직이다가 지금은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좀 다른 채널들이 좀 생겼잖아요. 근데 BTS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이렇게 진짜 뭐 방송국이랑 사이가 안 좋을 정도로 뭐 지상파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일종의 그런 정해진 루트가 있었는데 그 루트가 뭔가 그 포지 이후에 뭐 동영상 플랫폼이라든지 뭐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를 좀 다양화된 측면에서 좀 BTS 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영화 쪽에서도 그런 걸 좀 느끼실 텐데 이 엔터 산업에 있어서 뭔가 이 통신 플랫폼의 변화, 방송 플랫폼의 변화 이런 게 좀 어느 정도로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는지 뭐 좀 당연히 직결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뭐 스포츠만 해도 뭐 저 어제도 그거 보다가 그랬지만 이렇게 테니스 같은 거 보면 실시간으로 공 넘어가는 것을 여기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무선으로 보는 시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통신 기술의 발달이 주요한 것이고요. 거기서 이제 콘텐츠업이고 어떻게 보면 플랫폼은 그런 것들을 끌어모으면서 이렇게 양면적으로 끌어모으면서 성장한 비즈니스가 가장 비싼 대접을 받기 때문에 통신과의 이 대꾸복구는 앞으로도 그 권력 다툼 계속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지형도를 또 보면 그게 좀 애매할 수도 있어 보이는 게 뭐 예를 들면 워너미디어 2등인데 그러니까 AT&T가 갖고 있잖아요 통신.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제가 있었던 IHQ라는 회사도 SK텔레콤이 인수를 했다가 통신진흥이 했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좀 케이블 진영으로 가는 것 같았다가 지금 다시 뭐 웨이브나 해서 통신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데 OTT가 끼어들고 하니까 이제 좀 새로운 싸움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데 그 안에서 어쨌든 빅히트는 저는 플랫폼을 지향하기 전에 그런 그 플랫폼들 간의 경쟁 구도, 그다음에 새로운 그 소셜한 것을 가미해서 그 뭐 유튜브를 포함한 뭐 이런 뭐 트위터니 뭐 그런 SNS나 이런 것들 정말 잘 활용해온 게 그리고 여러 다각도로 활용해오면서도 분쟁 안 일으키고 아미들 계속 끌고 가고 이게 제일 능력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그 지상파 기술처럼 했다가는 지금의 BTS가 나올 수가 없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들을 노출할 수가 없으면 자기들의 스토리들을 아무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사실 뭐 트위터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있으니까 굳이 그런 기존의 플랫폼 사업자들, 그러니까 방송사들한테 뭐 우리 뭐 거기 출연 안 해요. 뭐 할 수 있었던 것도 오히려 글로벌하게 가면은 뭐 굳이 지상파 방송 아니더라도 갈 수 있으니까 저 그것도 좀 시대가 낳은 그러니까 방송 플랫폼의 어떤 시대가 낳은 어떤 산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어차피 뒤에 할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러니까 한국은 유통들이 세니까 통신이 됐건 뭐가 됐건 이제 그냥 유통이 됐건 오프라인 유통이 됐건 세니까 이게 그들만의 진영에서 이렇게 선금, 이렇게 뭐 마이킹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모든 권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하지만 창작력을 잘 끌어올려서 같이 성장해오다가 이게 오픈마켓을 만나면 항상 좀 위기를 겪는 것 같아요. 새로운 경쟁 구도가 나타나면 이 창작하는 한국 사람들의 이 능력이 다른 데로 올라갈 유인이 생기면 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따상 정도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는데 저는 그냥 따블만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 따상상까지 갔다가 나중에 또 뒷감당을 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그 기관들 왜 의무 확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호에서 하는 거. 한 1개월 한 게 132만 주. 1개월 지나면 132만 주 풀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꽤 많이 좀 그 단기간에 많은 물량들이 좀 대기 중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주 짧은 기간에 머니 게임이 아주 치열할 걸로 같기도 하고, 네. 우리 뭐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팬심, 투심 다르다. 좀 냉정하게 좀 접근하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